안녕하세요. 파운동 생략의 페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런너스 하이입니다. 런너들은 달릴 때 힘들 줄 모르고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말을 하죠. 또한 어떤 런너는 자기는 달릴 때 하늘을 나는 느낌 또는 꽃길을 걸어가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정은 라틴어로 이모테르로서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의 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 전엽에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단기 기억,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소뇌에서는 운동 기능과 균형 감각을 유지를 합니다. 축두엽에서는 청각, 후각, 미각을 담당하고 두정엽에서는 촉각과 후각, 청각을 담당하죠. 우두엽에서는 물론 시각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감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동과 성격, 통찰력을 사람의 뇌가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은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 뇌가 이렇게 오감을 감지하기 때문이죠. 뇌에는 수용성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오감 플러스 뇌 수용성 감각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배고프거나 갈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동했을 때의 체온의 변화라든지 심박수의 변화, 소화 상태 등을 몸에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우리가 뇌 수용성 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총괄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근데 뇌는 1.4kg 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무게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있는데요. 보통 우뇌는 창의적이고 좌뇌는 논리적이고 지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좌뇌, 우뇌의 역할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뇌가 활동한다고 요새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달리기를 하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뇌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돌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돌파민은 운동과 쾌락에 보상작용을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초콜릿이나 와인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굉장히 쾌락을 느낍니다. 또한 사랑에 빠질 때도 그런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도파민이 분비돼서 느끼는 행복인데요. 이런 도파민의 또 불균형은 조현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할 때 엔도르핀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죠. 엔도르핀은 운동과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면 반응작용으로 엔도르핀이 분비가 됩니다. 이는 통증을 억제하며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엔도르핀이 신체는 힘들더라도 신체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도르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죠.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 조절과 불안을 제어하는데요. 세로토닌은 장에서 90%가 생산되면서 인슐린 생산량을 조절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장을 활성화시켜서 장에서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시 신체적 스트레스를 행복감으로 전환해서 호르몬과 보상 체계가 건전한 행동을 습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또한 세로토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할 때는 뇌 기본 반응이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운동하면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졸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데요. 이거는 생존 감정으로서 이 스트레스에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을 코티졸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운동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런 두려움, 역겨움, 수치심 이런 것들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력감을 일으키고 자신감과 침착성이 저하되는 거죠. 또 운동 시 우리가 뇌의 기본 반응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말로서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테콜라민은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며 우리가 놀라움, 기쁨, 흥분의 강한 감정으로서 다른 신경화학 물질의 효력을 강화해서 생존 감정에서 애착 감정으로 바꾸는 긍정적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생존 모드에서 풍요와 자신감 모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노르에피네프린은 20%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 에피네프린은 80%가 분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 섭취량의 60% 운동 강도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에피네프린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변화율이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를 생존 감정에서 애착 감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뇌하수체가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부신을 보면 그러면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은 우리의 신장 위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런 코티졸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역할을 하게끔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는 심장질환, 궤양, 기억력 감퇴 등을 초래해서 현대인의 질병 감염률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부신에서는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분비가 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은 신진대사와 면역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면역계의 만성적인 반응을 보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주 인체가 코티졸을 분비를 하면 그러면 면역체계, 뇌, 심장 등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입술을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아마 느끼실 적이 있습니다. 이 침 속에는 바로 코티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티졸이 뇌에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체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만선적으로 코티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신에서 코티졸도 분비되지만 부신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신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스트레스가 오면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투쟁 또는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투쟁이냐 회피냐 이런 반응에서 풍요냐 아니면 자신감이냐는 그런 반응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노르에피네프린의 활성화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의 감정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신체적 운동 수행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보면 유산소와 무산소의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수행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달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달릴 수가 있을까요? 다리 근육의 근력 비율을 보면 근력은 관절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의 근력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근골격계의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력 비율은 관절 부위의 근육의 힘과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무릎을 예를 들면, 하체를 예를 들면 무릎 심근과 근근의 비율이 3대 2가 돼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퇴 근력이 90kg, 최대 근력이 완RM이 90kg이라면 허벅지 근육은 60kg 정도가 돼야지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힘과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대퇴 근육은 이 슬개골을 연결해서 슬개골을 굉장히 안정화시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슬개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퇴 근력이 강화돼야지만이 슬개골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그렇지만 이 허벅지 근육도 마찬가지로 같이 강화돼서 3대 2의 비율로 대퇴 근육이 90kg이라면 최대 근력이 허벅지 근육은 60kg 정도가 돼야지만이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서 슬개골이 소리나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달리기를 할 때 운동의 효율은 우리가 에너지 소비 그래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달리기의 효율은 러닝머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달렸을 때의 항정 상태 때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달리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달리기 효율을 가지려면 똑같은 속도에서 낮은 산소 섭취량이나 낮은 심박수, 그리고 적은 에너지 소비를 하는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의 그런 달리기의 효율의 차이는 운동 수행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달리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산소 섭취량이 A 선수와 B 선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더 효율적으로 달린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B 선수가 A 선수보다 산소 섭취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달린다고 볼 수가 있는죠. 산소 섭취량은 또한 심박수가 낮으면,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특히 할 때는 최대선 섭취량의 능력 검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합니다. 러닝머신에서 10분에서 12분 정도 점진적으로 부하량을 증가시키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결정하는데요. 이때는 호흡 교환율이 1.15 이상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운동 단계의 심박수가 예측 심박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11대, 또는 운동 증가에 따라서 최대 산소 섭취량의 고온 현상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일어날 때를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에 결정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우리 러닝머신에서 나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평가한다 그러면 볼케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볼케 프로토콜은 속도가 일정하게 3마일이니까 약 5km/h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매 2분 동안 지속하는데 2분마다 경사도를 2.5%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심박수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나이가 45세인 그런 사람의 추정된 최대 심박수가 175입니다. 이건 최대 심박수가 220 마이너스 45이기 때문에 최대 심박수는 17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최대 심박수의 85% 수준인 149회까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했을 때 측정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3마일 per hour로 일정하고요. 2분마다 이렇게 경사도를 증가시켜서 심박수를 측정할 때 심박수가 149 정도가 나오면은 이때 검사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을 연결해서 그래서 이 45세의 최대 심박수인 175까지 라인을 그려서 이 사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점점 직선적으로 증가하는데 직선적으로 증가하면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온 상태라는데요. 이 고온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최대하 산소량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 수행 능력과 젖산 역치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점점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산소 섭취량이 2L per minute일 때 그럴 때 갑자기 혈중젖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는 지점을 우리가 환기역치라고 하는데요. 이 환기역치 때에 그때의 호흡에 대한 환기량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박수로 환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훈련 트레이닝 또는 달리기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기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산소성 에너지는 1500m 있는 장거리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능력에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 5000m에서 1000m 정도에서는 젖산 역치나 또는 환기 역치로 얼만큼 달렸느냐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리기를 했느냐에 대한 그런 달리기 효율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특정 거리를 최대 속도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5km의 속도를 몇 km per hour로 달릴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젖산 역치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산소 섭취량이 40ml per km일 때 젖산 역치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때의 달리기 속도가 200m per minute라고 우리가 계산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m per minute로 해서 달렸을 때의 산소 섭취량 또는 심박수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 측정된 심박수의 운동 강도로 달리면 그러면 가장 최고의 적절한 속도로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예측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1000m를 달린다 그러면 1000m를 200m per minute로 달리는 최고 속도로 해서 나눠주면 나는 1000m를 50분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00m나 아니면은 보통 5000m, 5km의 달리기 속도를 측정을 해서 가장 최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속도로 달리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달리기 속도 검사는 20분여의 지구성 종목에서 운동 승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최고 달리기 속도 검사를 개발했는데요.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뛰셔도 됩니다. 근데 러닝머신 할 때는 피로를 느낄 때마다 30초마다
러닝머신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데요. 최고 달리기 속도는 5초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속도로 정의를 하고, 최고 달리기 속도가 5km 달리기와 같은 그런 지구력 경기의 훌륭한 예측 지표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km 달렸을 때의 최고 속도와 경주 시간 간에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분은 5km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km에서 경주 시간을 보면 경주 시간이 늘어날수록 달리기 속도는 줄어들죠. 그리고 달리기 속도가 빠를수록 5km의 경주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5km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10km, 20km 아니면 40.19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유산소성 파워 트레이닝과 무산소성 파워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달리기의 최고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에 따른 호르몬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신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또한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티졸은 생존 호르몬으로서 우리를 신체를 세포를 스트레스를 주고, 에피네프린과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특히 우리 몸을 긍정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만 받으면 코티졸만 분비가 되는데, 운동을 하면 코티졸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큰 폭으로 더 향상이 돼서 분비가 향상이 돼서,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를 이루어준다는 거죠. 자, 오늘은 런너스 하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 그것이 뇌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운동은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그런 방법이자 건강을 유지해주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너스 하이를 느끼시려면 반드시 운동으로서 몸의 감정의 밸런스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